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왕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21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탄생의 비밀에 관하여 테세우스와 황소 괴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테네의 번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와 코린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스파르타와 코린트에 대한 역사를 이것을 아테네의 역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아테네의 역사를 보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스파르타와 코린트에 대하여 공부한 점을 간략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시대에서부터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이 아주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코노필리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만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근대 국가에 이르러서도 마키아벨리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스파르타에 대한 찬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올리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한 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였고요. 또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말을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버트랜드 러셀이 또 이야기에 동조하는 얘기를 해서 결국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밖의 이야기는 신화적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스파르타가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헤라클레스를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너무 상무 정신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경도돼 가지고 그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그런 헌법과 제도와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 결과 결국 스파르타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비문명적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특히 그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데 있어서 7살짜리를 군대에 군사학교라는 이름을 끌고 가가지고 60세까지 군대 복무를 시킨다든가, 동성애를 권장한다든가, 가정을 완전히 해체해버린다든가, 그리고 사회재산을 부인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든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고, 물론 이제 스파르타가 뭐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의사결정에 애로가 생겨가지고 어떤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뒤처졌고, 항상 그 의사결정이 뒤늦고 경직되어 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결과 결론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거세된, 그리고 자유의지와 창조성이 박탈된 그런 사회였던 것이고, 그 결과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싸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군국주의 군사국가가 되었던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에 의하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 이게 이제 스파르타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파르타에 대한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린트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코린트에는 이렇게 참주가 나타났었지요. 그러나 코린트가 이 참주정을 극복하고 이것이 소위 왕정으로 바뀌지를 않았죠.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세기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소위 전제적 권력을 가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실레오스, 즉 그냥 부족의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이런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나다라는 그런 주체적 인간적 진리에서 비롯됐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왕이라고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와 코린트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아테네 역사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찬란한 문명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그건 또 어떤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리더십을 펼쳤는지 요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앞으로 한 18시간 정도 가까이 우리가 요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공부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테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건 위성 사진으로 본 아테네의 모습인데요. 이제 지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의 한 뭐 4배쯤 넓이가 된다고 그러죠. 가운데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피레우스 항구가 있습니다만, 뭐 오늘날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번창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한참 뒤에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피레우스 항구에서부터 이 시내까지 한 6km 정도가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성곽 사이로 사람들이 통해가고 옆으로는 쭉 상점들이 즐비해서 지중해의 무역센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마라톤 평원이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아테네가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좀 바로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가보면 조용하고 여기가 본래 늪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조정 경기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있던 곳이고 또 왼쪽에 보면 엘리오스시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테네는 이 도기 산업이 아주 크게 번창을 했었습니다. 은광산도 이제 발달을 했었고요. 은광산이 있던 곳은 여기 나우리온산이라는 곳이죠. 히토메스 산이 있고 펜텔리콘이라는 산도 있는데 여기 한 1100m가 넘으니까 북한산보다 한 200m 더 높은 거니까 낮은 산은 아닙니다. 산 위에서 바라본 아테네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 보이지요. 또 이런 데는 아주 뭐 불모지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레우스 항구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래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둘러싼 이렇게 성이 있고 피레우스 항을 둘러싼 성이 있는데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성을 써가지고 가운데로 이제 사람들을 통행하는 여기 한 6km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번화한 그런 항구의 모습이고요. 시내까지 한 6km를 이렇게 사람들이 가운데로 통행하고 길 양옆으로는 이제 상점들이 즐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지중해의 무역센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저 너머 이제 마라톤 평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바로 요 펜틸리콘산 뒤 너머에 있습니다. 요게 북한산보다도 한 200m 정도 높은 산이니까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닙니다. 한 이제 산을 돌아서 오면 이게 한 42km. 여기 이제 마라톤 코스가 되죠. 그리고 이 왼쪽에 엘레오시스라고 있는데 여기도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곳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아주 물리치는 그런 전과를 기록하지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조용하고 또 거기 이제 조정 경기장에 늪지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 경기장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다른 이제 항공 사진입니다만 아테네가 이쪽에 있고 엘리오시스가 여기 있고 그 이제 살라미스 섬이라고 이것도 역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웃 나라죠. 바로 메가라가 있는데 요 메가라하고요 살라미스 섬을 놓고 그냥 계속 그 다툼을 벌이는 그렇게 서로가 뺏고 뺏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명랑 해전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사에 기록된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표현한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왼쪽에 크세르크레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데 자기들이 대승을 거둘 줄 알았다가 패를 하니까 막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가 바로 요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 아주 좁은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걸로 끌어들여 가지고 페르시아 함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그 크세스 왕이 그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는 곳이 여기 아이갈리오산이라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다. 한 400m가 채 안 되는 산인데 거기서 이 전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아테네에서 이 도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본래 독이 산업은 그 성 안에만 이렇게 이제 그 독이 공장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 밖에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다고 그러죠. 그 효자 산업이 됐는데 실제로 아주 명품이었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건 이제 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펼친 그림으로 이렇게 펼쳐 놓은 건데 뭐 한편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테네 독이 산업에 대해서도 한 시간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게 결혼식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독일을 만들어서 명품으로서 지중해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했었던 것이죠. 예, 정말 명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독이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또 유명한 것은 이제 은광산입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바로 은광산을 복원한 그런 모습이고 밑에는 이제 소위 그 아말감 재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은을 수은으로 녹여가지고 재련하는 방법. 이게 2700년 전에 이런 방법을 개발했다니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은광 산업이 발달을 해서 아테네의 재정을 충족시키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했던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남쪽 구투니온 곳이라는 데 가면은 포세이돈 신전이 있습니다. 이제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집사람도 거기 나왔네. 멀리서 보면은 이제 수니온 곳이 이렇게 생겼고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포세이돈 신전을 짓고 그 포세이돈 신을 여기 이제 모셨던 것인데요.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본래 아테네가 섬기는 주신은 다른 신이 있어요. 바로 아테나 여신이라고 여신 보이죠. 이게 아테네가 섬기는 주신인데 본래 이 포세이돈 신하고 둘이 경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테나 여신이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 이거 그 뒤에 있는 나무가 저기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거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포세이돈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아테네 여신을 선택했다는 건데, 예, 이제 아테나 여신은 성격은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여신이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주는 여신이었죠. 또 그렇지만 이 포세이돈 신은 이제 바다의 신 아닙니까? 원래 해양 민족이었고 나중에 또 이제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 포세이돈 신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주신으로 택하기는 했지만 또 포세이돈 신도 극진히 이제 섬겨야 되니까 이렇게 수니온 곳이라는 곳에다가 모셨던 건데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는 이렇게 아테나 여신을 모셔두고 또 남쪽 끝에 수니온 곳에다가는 이렇게 포세이돈 신을 모셔서 극진히 섬겼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테네에 관한 어떤 개왕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아테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테네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제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이야기인데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미노타우로스는 저 크레타 섬, 옛날 미노아 왕국이 있었 크레타 섬에 있는 그 괴물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포세이돈 신이 그 미노아 왕국의 왕을 미워해 가지고 그걸 골탕 먹이기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보내 가지고 미노아의 왕비하고 정을 통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괴물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제 얼굴하고 꼬리는 황소의 모습이고 몸통은 사람의 모습인데 아주 포악한 괴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미로의 궁전, 살아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복잡한 미로의 궁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가둬 놓았는데 이제 이것을 테세우스가 물리친다는 것이 신화와 전설의 내용인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테네의 시제였던 테세우스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바로 아버지가 둘이에요. 하나는 포세이돈 신이고 하나는 아테네의 왕이었던 에기우스예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테세우스의 어머니인 아이트라가 테세우스를 임신할 때 에기오스 왕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은 날 저녁에 포세이돈 신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이 아이트라 테세우스의 어머니는 정실 왕비가 아니고 에기오스 왕이 바람 피워서 이제 테세우스를 낳았거든요.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 일종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테네의 시조인 테세우스였는데요. 그래서 테세우스는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트로이젠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커요. 크다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고 아버지를 찾아서 갑니다. 그 과정이 뭐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짧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트로이젠에서 출발해서 에피다우르스를 거쳐서 코린토로 해서 메가라를 거쳐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까지 오게 되는데요.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불과 이제 소년을 갓 넘긴 젊은 청년인데 온갖 위험을 무릅써야 되거든요. 거의 이제 3,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들짐승도 만나게 해서 공격을 받고 또 산적도 만나고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이걸 용기 있게 극복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전설에서 담고 있고, 테세우스가 꼭 이랬다는 얘기보다도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의 시조인 테세우스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이제 희망과 바람을 포함한 그런 전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환영을 하는데 어머니인 왕비 즉 계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세우스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온갖 함정을 파가지고 테세우스를 죽음의 공지에 몰아넣어서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테세우스 입장에서는 이러다간 내가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큰 공을 세워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는 이 일을 자기가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노타우루스가 워낙 이제 포악하니까 1년에 14명씩 남자 7명, 여자 7명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14명을 데려가서 결국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테세우스는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는 미노아 크레타 섬으로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만, 그만큼 이제 아테네는 그 당시 이제 약소국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내가 이거를 해결해서 이 젊은이들을 매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을 내가 끝장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고했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는 크레타 섬이고 아테네가 여기인데, 이게 뭐 그 당시에 100길로만 3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속죄양의 한 사람으로, 희생제물의 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자기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희생제물로 바쳐서 죽게 되는데 그걸 무릅쓰고 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짧은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크레타 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 가가지고 아리아드네 공주라는 민화의 공주를 만났는데, 공주가 그 실타래를 하나 주면서 너 절대 여기 빠져나기 어려우니까 이거 풀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괴물을 처치하고 이제 나왔는데, 공주를 데리고 이제 같이 옵니다. 오다가 낙서수섬에 들려가지고 이 아리아드네 공주를 여기다 내려놓고 자기만 혼자 돌아와요. 사람들이 이걸 두고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너무 이거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테세우스 왕자가 완전히 인정을 못 받고 있었고 또 출생의 비밀도 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주를 데리고 오게 되면 나중에 무슨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테세우스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절제의 미덕도 갖추고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테네의 에기오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왕비한테 박해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간 게 아닙니까? 그런 이제 아들이 이제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크레타 섬으로 떠나갈 때 그 아버지인 에기오스 왕이 아들인 테세우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성공하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흰 돛을 달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수니언 곳이라고 여기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맨날 남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멀리에서 배가 나타나서 오는데 보니까 이게 검은 돛인 거예요. 아이쿠 이거 실패했구나. 우수왕이 낙담한 나머지 이렇게 바다로 뛰어내려 가지고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생각한 테세우스가 아버지 이름 에기오스에서 따가지고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려서 지금까지도 여기가 에게하라고 불린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전설이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만, 테세우스가 이제 위대한 업적을 하나 이제 쌓게 되고 거기서도 절제를 발휘해서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왔더라면 거기에 따른 틀림없는 구설수에 휘말렸을 겁니다만 이 지도자는 이렇게 미리부터 구설수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선견지명의 지혜가 좀 필요한 거지요. 또 그런 것을 또 절제 있게 해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우리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 우리가 이제 그리스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인, 그리고 이제 이오니아인, 그리고 이제 도리아인,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도리아인,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스파르타의 조상들인데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펠레폰네소스 반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반면 이제 아테네는 그와 좀 다릅니다. 사방년 암흑기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살면서 정말 그 멸종 위기 직전까지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견뎌내고 그 자리에서 희생을 해서 나라를 이제 다시 건설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암흑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아테네가 영토를 조금씩 이제 넓힙니다. 본래는 요 초록색 여기가 이제 아테네의 영토였는데 이제 맨 먼저 영토를 확장한 것이 여기 이제 마라톤 지역인데 여기에는 마라톤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국가와 또 다른 세 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서 테트라폴리스라고 네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이걸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이제 엘레오시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쟁을 한 다음에 그걸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전쟁은 전쟁보다도 전쟁이 끝난 후의 사후 조치가 더욱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점령하고 나면 남자들은 모두 죽여버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모든 노예로 파려치웠어요. 입을 줄여야만 점령한 데서 생산하는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엘레오시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전혀 처형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유명한 그 엘리오시스 신비교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소위 포용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테네가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일입니다만 또 살라미스 섬을 점령하고서도 그냥 이게 전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애교적 노력을 해서 영토 회복을 하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스파르타하고 비교하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자, 스파르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쟁을 통한 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테네는 물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전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협상도 하고 애교도 펼치고 또 포용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성격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헤라클레스를 철저하게 신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상무 정신에 너무 빠져가지고 전쟁, 전투하고 싸우고 하는데 이런 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지요. 근데 아테나의 여신은 전쟁으로부터 아테네를 보호하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섬기는 그 신이나 자기 조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그 스파르타의 경우는 이것을 뭐 신과 용기 상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달리 보면은 호전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폭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라클레스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스파르타의 국가 성격에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결과 스파르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소위 이제 싸우는 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군국주의 군사국가가 됐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경우에는 이제 포세이돈 신 대신에 바로 아테나 여신을 선택했다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적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성격을 많이 다르게 만들 건데 아테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집주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솔로스라는 그런 건물인데 원형의 건물이죠.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겨나게 된 유래는 옛날에 이제 부족들끼리 모여 살 때 마을의 원로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빙 둘러 앉아서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던 거기서부터 유래한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가면 많은 도시 국가들에서 이런 똘로스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테세우스가 활용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 마을의 대표들, 그 부족의 대표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여기 올라와서요. 우리 같이 살자. 모여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집주라는 말인데 그래야 우리 여기 솔로스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그 시내로 모두 모여서 살게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인질의 성격 같은 것도 뭐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세운 것은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솔로스 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멀어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살자. 아주 좋은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테세우스가 워낙 이제 권위가 있었잖아요. 미노아에 가서 그 괴물을 물리쳤다는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호응을 해서 다 올라와서 살게 되니까 각 부족들이 이제 시내에서 모여 살게 되고 결국은 왕이라는 그런 제도에서부터 스무스하게 귀족회의라는 대로 권력 이동이 됐던 거죠.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킹을 의미하는 것은 전제 권력의 왕은 물론 아닙니다. 그냥 바실리오스라는 그 부족의 대표격인 성격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왕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정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귀족회의로 스무스하게 권력 이동이 됐던 것은 바로 테세우스가 이 집주라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스무스하게 권력 이동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아테네가 초기 건국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탄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테세우스라는 영웅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 희생적 그 민화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젊은이들이 더 이제 잡혀가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이제 살신성인의 정신과 어울려서 거기서 또 민화의 공주를 데리고 왔다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 휘말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잘 분별해 가지고 자기 절제를 발휘해서 아테네를 훌륭하게 이끌게 되었다. 이제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외교, 포용을 앞세운 그런 국가 통합을 달성했던 것이죠. 또 아울러서 톨로스 회의를 통해서 집주를 결합함으로써 귀족정으로 자연스럽게 권력 이동이 돼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전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테세우스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뭐 국가 탄생의 전설이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 우리 뭐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일종의 염원, 우리의 지도자, 우리 시조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자부심과 그런 희망을 반영하는 그런 전설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스파르타와 비교해서 보면 바로 이제 스파르타가 탄생하는 데에는 보니 정복에 의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는 피비린내 끝에 태어나는 일종의 난산이었다면 아테네의 탄생은 그야말로 신들의 축복. 요건 무슨 뭘 말하느냐 하면 요 테세우스가 그 미노타우로스 괴물을 처치할 때도 뒤에서 여기 지금 아테나의 여신이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들이 축복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테세우스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순조롭게 출산하는 순산에 해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텐데요. 근데 참 역사라는 게 참 보면 희한해요. 스파르타는 이렇게 난산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순산이었지만 이게 순산으로 태어난 어린애가 반드시 병치리 안 하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잔병치레, 큰 병치레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아테네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의 혼란, 피로스인 드라콘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테네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제 병치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뭐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